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출문제 117회 정보통신기술사 기출문제 거기 바로 장 넘기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순서 다음에 나오는데 일단 문제 해석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1교시에 1번, 2번, 3번, 4번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어차피 뒤에 설명할 거예요. EVM,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출제 예상 문제였죠. EVM은 출제 예상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출제 예상 문제였고 충분히 다 준비하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i3 플립 892.11AX 차세대 무선 랜이고요. 이거 제가 카페에 자료 올려드렸어요. 정리해가지고 마지막 일주일 전에. 그리고 사실 심화반에서는 다뤘기 때문에 AX를 뭐 크게 어렵지 않을 문제. 엠팩 H3D 오디오 기술 이거 UHD TV의 표준 중에 파트 3가 오디오 표준이거든요. 이 파트 3의 3D 오디오 기술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P2P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이제 스트리밍하고 우리가 그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볼 때 그냥 HTTP 서버에서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보는 거하고 스트리밍으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HTTP로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보면 동영상을 전체를 다 다운받고 나서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근데 스트리밍을 하면 다운받으면서 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P2P라는 거는 피어투피어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 간 1대1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을 하기 위한 기술들이 뭐가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보시면 RTSP, RMTP 뭐 이런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PCM의 엘리에싱 대책은 너무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표본화할 때 신호파의 최고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샘플링 프리퀀시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 신호파의 최고 주파수의 2배 이하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엘리어싱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엘리어싱을 막기 위한 대책이 뭐가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모든 학원에서 통신이론 가르칠 때 다 이미 배웠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POE도 파워 오브 이더넷 요즘은 POE 스위치를 많이 쓰죠.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어떤 데 많이 쓰냐면 이제 영상 카메라 CCTV를 다는데 전원선도 가야 되고 데이터 라인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선이 다 돈이거든요. 선을 많이 깔면 사실은 선 비용은 얼마 안 해요. 근데 통신공사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돈의 비중이 뭔지 아세요? 노무비예요, 노무비. 그러니까 사람이 깔아야 되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 노무비가 선 가격은 뭐 10만 원 한다 그러면 노무비는 한 50만 원 하는 거예요. 5배 정도. 그러니까 어차피 그 선을 하나를 더 깔아야 되니까 그게 다 돈으로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을 한 번만 깔면 되도록 하는 이제 동일한 라인의 파워까지 같이 공급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서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SD-WAN.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MPLS의 후속으로 보면 되는 기술이고요. MPLS도 처음에 목적지를 한번 찾은 다음에 정해진 경로로만 계속 보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MPLS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속도를 빠르게 하고 보안 효과를 주는 건데 SD-WAN이 똑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SDN,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WAN 영역에 도입을 한 개념을 SD-WAN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제가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렸었죠. 그 다음에 공동구 설계 기준. 이 문제는 왜 나왔냐면요. 작년 2018년 11월 24일에 KT 공동구 아현지사 화재가 있었어요. 그때 통신 공동구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전체 통신 공동구를 다 점검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전체 점검을 하려면 전문가가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때 화재니까 당연히 누가 나갔겠어요? 소방 쪽 관련된 기술사나 뭐 이런 분들이 나갔겠죠. 근데 통신공동구잖아요. 그러면 통신기술사들이 나갔겠죠. 무상으로 기술사들이 여기에 엄청 많이 참여를 했어요. 며칠씩. 물론 저는 뭐 못 갔죠. 근데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갔어요. 많은 기술사들이 여기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공동구 설계 기준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저는 이제 다른 형태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이 문제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3교시의 2번 문제예요. OSI 7 레이어 중에 물리계층 중복화라는 게 뭐예요? 이중화. 이중화를 어떻게 할 건지 구성 방법이 고려사항을 서술하시오. 이게 1교시 9번 문제하고 3교시 2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KT 공동국 화재 때문에 나온 문제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보안 위협, 보안 위협이 있죠. 그 다음에 비디오 워터마킹. 워터마킹도 제가 저 자료 정리해서 올려드렸어요. 워터마킹 기술. 그 다음에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위한 위치 추적 기술. 위치 추적 기술이라는 게 뭘까요? 추적. 위치 측이 기술. 측이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위치 추적은, 위치 측이는 기본적으로 GPS를 이용하는, 위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GPS 위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네트워크 기반의 방법이 있죠. 기지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AOA, TDOA, TOA 이런 방법들이 있죠. 이제 이거는 위치 측이 GPS라는 말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 방법을 다 써줘야 돼요. 네트워크 기반이냐, GPS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런 전체적인 오버럴한 방법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 수신 시스템, 이 문제는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죠. 카스. 케이블 TV 보면 그 스크램블 시키는 기능을 카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다시 재출제된 문제예요. 그래서 1교시는 상당히 예상했던 문제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리했던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전체가 다 해당되진 않겠지만 이제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1교시는 10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2교시는 BIS는 뭐의 일종이에요? BIS는 ITS의 일종이에요. 왜냐하면 BIS 버스라는 말이죠.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니까 버스 안에 온보드 유닛이라는 장치가 실려야 돼요. 그러면 얘가 GPS로부터 신호도 바꿔요. GPS 자기 위치를 누군가한테, 자기가 달리고 있는 운행 정보를 누군가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위성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드 사이드 유닛하고 통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온보드 유닛하고 노드 사이드 유닛하고 통신하는 개념을 우리는 ITS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TS의 일종이에요. 그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 시 주요 기술과 물리적 기술적, 이제 공공 와이파이는 크게 기술로 보면 두 가지 기술이 있죠. 무선랜 기술이 있어야죠. 와이파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안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와이파이를 다 깔아버리면 안 돼. 이제 우리 지하철이나 이런 데 너무 공공 와이파이가 많이 깔려 있죠, 사실은. 그래서 쉽게 그거 생각하고 풀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제 기하학적인 모양에 따른 안테나의 종류를 비교하고 능동 안테나의 주요 시스템을 설명하시오. 기하학적인 모양이라는 건 이제 이 말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안테나의 종류는 많이 있는데 선형으로 된 안테나가 있을 수 있고요. 평판으로 된 안테나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개구면, 일정한 어떤 3차원 형태를 띈 개구면 안테나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모양에 따라서 안테나를 좀 구분해보고, 그 다음에 능동 안테나라고 하면 뭐예요? 안테나는 수동소자예요. 수동소자인데 능동소자, 회로,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가는 회로를 같이 결합해서 안테나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안테나를 능동 안테나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요 기술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은 카페에도 올려드렸고요. 이제 심화반에서도 다뤘던 문제죠.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PC나 서버 안에 현실 세계하고 똑같은 어떤 모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IoT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그 현실 세계의 기계나 이런 데에다 붙여놓은 다음에 그 정보를 다 긁어와서 똑같이 사이버 세계에서 돌려보는 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지능형 CCTV에
이제 지능형 CCTV죠. CCTV 얼굴 검출하고 얼굴 마스킹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거는 좀 이제 제가 이제 설명했던 거는 지능형 CCTV만 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얼굴 검출하고 얼굴 마스킹,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결론적으로 그 CCTV 영상을 장기간 보관을 하잖아요. 보관을 하면 이제 범죄 기록이나 누가 뭔 일 있으면 저장된 영상을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면 그게 어디로 가요? 찾아보면은 내가 관리자면 관리자만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경찰에 넘겨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만 찍혔으면 괜찮은데 옆에 주변인들이 많이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얼굴을 정확히 검출을 해서 마스킹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CCTV 영상 정보를 다른 제3의 기관에 넘길 때 마스킹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다 외워야 되는 문제니까. 심사항목 1, 2, 3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심사항목 1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교시의 1번 문제, 하이퍼레저 패브릭 개념과 4가지 컴포넌트. 이제 블록체인 문제예요. 블록체인 문제인데, 블록체인에 이제 그 리눅스 재단에서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모듈화 해가지고 새로운 응용을 해보려고 만든 이제 그 개념을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 쪽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사 문제로 보기는 힘든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보 관리 쪽 문제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OSI 7계층 중 물리계층 이중화 기술의 구성 방법 및 고려사항. 이중화 기술 물리계층에서 하는 방법은 2가지뿐이 없어요. 선형으로 하든지 스위치로 하든지 아니면 링으로 돌려서 하든지 이중 링을 구성해서 하든지 2가지 방법뿐이 없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군의 이것도 저기 구석에 있던 문제인데요. 이거 어디에 이 문제에 이 참조 모델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 참조 모델이라는 게 없는데 이런 용어를 썼다는 거는, 모델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구성하기 나름이지.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2년 정도 됐어요. 그 네트워크 규모 산정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네트워크를 새로 깔려고 할 때 네트워크 장비의 규모를 너무 많이 설치하면은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를 산정해서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지침에 이게 나와요. 요거 FLB하고 SLB 모델이. 근데 구성 방법이죠. 구성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사실은 심화반에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뺐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그게 딱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좀 후회를 했어요, 저번에. 이거 시험 문제 딱 보고 할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드론은 제가 했기 때문에 일단 드론, 그리고 구성 요소하고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스마트 시스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잘못 출제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과기정통부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이런 통합 플랫폼 5대 서비스 해가지고 올린 게 있거든요, 자료가. 거기에 그대로 그 자료를 인용해서 문제를 냈어요. 근데 정책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 변화거든요. 그 변화는 정책을 여기에다 시험 문제로 내는 거는 제가 보기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 그래서 통신망 구성식 고려사항 이런 거는 상관이 없죠. 근데 그 5대 연계 서비스 이런 문제를 한 문제로 냈다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좀 다시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MR은 여러 번 제가 설명도 했고 자료로도 올려드렸고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XG폰하고 NG폰2 기술 동향과 이게 이제 XG폰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폰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술 동향하고 이대엔 뒤에가 헷갈리죠. 뒤에가 헷갈리잖아요. 이대엔이라는 거는 또 뭐고,
리모트 노드를 활용한 무중단 서비스 제공 방안을 설명하죠. 이거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XG폰하고 NG폰2를 알고 있었다 해도 손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가 너무 복잡하고 생각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하면 시험장에서 바로 적응하기는 힘든 문제예요. 1번 같은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비상방송 시스템은 우리 통신하고 소방이 결합된 거예요. 뭐냐면 이제 소방 쪽에 화재나 이런 게 일어나면은 소방 시스템하고 그 정관방송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BGM 음악 방송을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화재가 나서 얘가 비상신호를 정관방송 시스템에 딱 주면 얘는 BGM 음악 방송을 멈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화재가 났습니다 이런 거를 바로 울리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1차 우선순위예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방송 스피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정관방송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비상방송이 튀어나오니까 조금. 근데 이제 감리 현장에 가면 소방하고 통신은 비상방송으로 계속 연동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감리의 주요 과업 중에 하나예요. 봐줘야 돼요, 가서. 그래서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실비정액 가산 방식,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이거는 뭐 기본 문제죠. 제가 공사비 요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제가 그 카페 자료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 요구사항과 방안을 설명하죠. 이거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초연결 지능형, 이거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네트워크 요구사항하고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거는 사실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똑같은 문제에 대한 자료가 정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그 정부 자료가 없더라도 쓸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SFN하고 MFN, 이거는 뭐 기본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설계 업무에서 설계 산출물 종류와 이제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는데 설계 내역서 구성 항목 및 적용 기준을 쓰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그 앞에 문제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다 하는 문제인 거니까. 그래서 일단 1교시에서 4교시까지 문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 2번 이제 3페이지요. 출제 문제 이제 비중을 보면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냐면요. 홈 네트워크 쪽. AX, 블록체인 보안위협, 그 다음에 뭐 BIS, 공공 와이파이 해가지고 쭉 해서 9문제가 나왔고요. 엔지니어링 법 접지 6문제. 그 다음에 영상 쪽에서 좀 이번에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6문제. 그래서 홈 네트워크하고 엔지니어링은 여전히 이번에 이제 예상을 빗나간 것 중에 하나가 이동통신에서 5G에서 많이 나올 거다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5G는 딱 한 문제가 나왔죠. 한 문제. 네트워크 슬라이싱 딱 한 문제 나왔고 나머지는 안 나왔어요. 하나도. 그래서 그거 하나는 예상해서 빗나갔는데 홈 네트워크하고 엔지니어링에서 많이 나올 거다. 제가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동통신, 홈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링, 이 3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3가지만 열심히 해도 절반은 푼다, 문제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엔지니어링, 이동통신, 지금 홈 네트워크 쪽 문제 합쳐보세요. 몇 문제인지. 16문제 나왔어요. 총 문제가 31문제거든요. 절반은 나왔어요. 똑같이. 물론 예상하지 못한 영상통신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는 측면이 있지만 뭐 영상통신하고
이제 얘가 예상에서 조금 안 맞았고, 그 다음에 얘가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얘네는요, 번갈아 가면서 많이 나와요.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많이 나온다고요, 얘네가. 나머지는, 광통신에서는 많이 나오면 두 문제예요. 위성에서 많이 나오면 한두 문제. 근데 얘네는 번갈아 가면서 네다섯 문제씩 나오고, 얘네는 항상 많이 나오고. 지금 추세가 이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딱 보여요, 그러면. 그렇죠. 나는 사실 6개 분야만 열심히 하면 사실 뭐 제 생각에 한 25문제 이상은 여기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해야죠. 왜냐하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술사 합격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나중에 기술사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살아야 되잖아요. 기술사로 살아야 되는 거하고 기술사 합격하는 문제하고는 또 다르요. 일단 합격을 하자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셨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분야들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보통신망이나 통신이론이나 광통신이나 이런 것들, 여기가 이제 광통신 엄청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내가 뭔가 자문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광을 모르면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위성도 마찬가지고 통신이론도 마찬가지고 이 정보통신망을 모르고서 어떻게 망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시험 문제로만 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이제 나머지 지금 그래서 107회부터 쭉 보시면 뭐 116회, 그래서 거기 8페이지 보시면 117회 이제 문제를 똑같이 그냥 앞에서 본 거하고 똑같이 뽑아놓은 거고요. 그러면 3년간 기출문제 출제는 어떻게 되는? 3년간 보세요. 3년간. 3년이면 6번 묶은 거예요. 6번. 6회차를 문제를 합쳐 놓으면 186문제가 돼요. 186문제 중에 49문제가 홈 네트워크에서 나왔고요. 37문제가 엔지니어링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동통신에서 23문제가 나왔어요. 3년간 보면은 딱 갈리잖아요. 그 다음에 고만고만한 문제들, 무선공학, 그 다음에 TCP/IP, 영상통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통신이 많네요. 더 뭐 하여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야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이제 1교시 문제부터 EVM 거기 17페이지요. EVM은 에러 벡터 매그니튜드의 약자예요. 이제 이거는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연구 개발하는 데서 많이 쓰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 변조의 품질, 특히 퀄에 대한 변조의 품질을 이걸로 많이 측정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론, 우리가 16컴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찍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딱딱딱딱 찍히는 점이 있어요. 딱 이렇게. 이런 성상도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 실제로 내가 변조를 했는데 이론치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잖아요. 약간이라도 기계라는 건 오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틀어지잖아요. 여기 딱 찍혀야 되는데 여기 안 찍히고 여기 이렇게 찍히잖아요. 요 차이를 에러 벡터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조가 얼만큼 잘 됐고 변조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EVM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EVM은 이제 거기 제가 자료를 만든 거는 퍼센테이지로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퍼센테이지로만 표현하진 않아요. dB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dB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퍼센테이지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을 쓰죠. P의 레퍼런스하고 P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dB로 표현할 때는 뭐예요? 10로그에 10로그 붙여야 되죠. 이렇게 표현을 해서 dB로 만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쓰는 거고 변조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 지표고 이제 많이 써요. 연구 개발하는 데서는 실제로 우리가 만든 변조기가 얼마만큼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명을 하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EVM이라는 개념 자체를 퍼센테이지로 표현하거나 dB로 표현해서 얼마만큼 오류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보는 개념을 EVM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지금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2번, 3번은 프린트가 오면 할 거예요. MPEG 3D 4번에 MPEG 3D, MPEG H 3D 오디오 기술인데 3D 오디오 기술은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뭐냐면 얘가 첫 번째로 22.2 채널이죠. 두 번째로 객체 기반 오디오예요. 객체 기반 오디오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예로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오케스트라가 쫙 연주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첼로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뭐 바이올린도 있고 계속 다 그거를 소리를 모아가지고 디지털로 변환해서 오디오 압축을 시행한 다음에 우리 쪽으로 들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듣는 거는. 근데 얘는 객체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요. 피아노 소리 따로 하고요. 뭐 첼로 소리 따로 객체로 분류하는 거예요. 피아노 소리하고 첼로 소리하고 뭐 이런 거를 따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는 피아노 소리만 한번 크게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피아노 소리만 크게 해서 들어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디오 시스템은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면 기반 오디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3D 다 이거를 여기 쓰여진 기술들은 다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에요. 그래서 장면 기반 오디오는 어떤 특정한 장면 그거에 기반한 오디오를 그러니까 내가 그 장소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알고 있으면 뭐 거기 이제 오디오 프로파일은 메인이냐 뭐 로 컴플렉시티냐 그다음에 아니면 하이 레벨 메인 프로파일이냐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뭐 그냥 외우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세 가지 커다란 특징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P2P